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공보이사 한보경입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로 치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치과 내원이 어려우셨거나 무서워서 내원을 미루셨던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해도 몸이 굳으면서 긴장하시는 주제죠. 신경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아파요, 신경치료. 신경치료까지 안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송 보시면서 신경치료 받으셨던 분들 채팅창에 편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방송 후반부 Q&A 시간에 저희가 질문들을 모아서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가 정말로 무서운 치료인지, 도대체 어떤 치료인지, 신경치료를 받기 전 치아의 증상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대한 신경치료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좋은 치과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님이자 치과보존과 인정의로서 신경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임재훈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치과의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 임재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신경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경치료는 환자분들보다 제가 더 무서워합니다. 아, 정말요? 부회장님도 신경치료가 무서우신가요? 그럼요. 치과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치과 체어에 누우면 등 쪽으로 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경치료 받은 환자의 사진,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에 신경치료도 많이 받았고, 앞니에 신경치료도 받았고, 또 보시면 씌우는 치료들도 많이 받아져 있습니다. 옆에 떼우는 치료도 받았고요. 이분은 사랑니도 다 뽑으셨는지 사랑니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요.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제 사진이네요. 정말요. 치과를 많이 가시고 치료를 많이 받으신 사진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네, 매번 환자를 직접 치료하시다가 체어에 누워서 치료받는 입장이 되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중에 어떤 치료가 제일 힘드셨을까요? 신경치료를 받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아팠고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 번 가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아, 역시 신경치료가 제일 힘드셨군요. 네, 그만큼 복잡하고 환자분들도 힘들 수 있는 치료라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경치료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경치료, 신경을 살리는 치료인가요? 정확히는 신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치아를 살리는 것입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 조직을 염증에 의해서 치수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 다시 채워넣는 치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 치료다.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좀 무서운데요. 네, 또 그만큼 늦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도대체 왜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적은 확률로 외상에 의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충치입니다. 치아에 충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방치할 때 신경이 죽게 되고 점점 병소가 커지게 됩니다.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 사진인데요. 가운데 요 보이는 것들이 신경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충치입니다. 그런데 이 충치가 점점 커지면서 신경에 닿게 되고 그러면 충치에 있던 세균들이 신경으로 가서 신경을 죽이게 됩니다. 충치가 처음에는 겉에만 생기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데
문제는 이 충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치가 신경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찬 거 드실 때 찌릿하고 아프고 더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 오면 충치 치료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회장님 정리하면 처음에는 안 아파서 몰라서 방치하다가 나중에 크게 아파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충치는 조용히 시작해서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음,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뒤통수를 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바로 치과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찬 거 드실 때 찌릿한 통증이 있다든지 뜨거운 음식에 민감해진다든지 저녁에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다든지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나이트 페인이 있으면 이건 이미 세균이 신경까지 들어간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네요. 네. 만약에 2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그때는 신경치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경치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충치를 초기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충치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은 충치는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로 때울 수도 있고요. 좀 크게 썩거나 치아 사이가 썩어서 생긴 것처럼 충치의 위치가 안 좋을 때는 인레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치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마취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제일 안 아픈 치료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신경치료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질이 되겠죠. 사실 중요한 건 하루에 3번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한번 제대로 닦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치실입니다. 이건 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치실을 안 하면 양치의 절반은 안 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6개월에 한 번만 치과에 오셔도 검진을 하셔도 대부분 신경치료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칫솔질과 보조 구강용품의 사용 또한 필수입니다. 칫솔을 선택할 때는 치아 2개 정도 덮을 수 있는 사이즈에 입안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작은 헤드가 좋습니다. 칫솔문을 너무 단단하면 잇몸 손상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치태 세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 구강 상태에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나 구강 가글 같은 것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치실, 정기검진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네. 기본만 지켜도 신경치료 받을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가피하게 신경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마취하고 치아에 홀을 만들어 신경에 접근합니다. 그 다음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고요.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마지막으로 신경이 있던 빈 공간을 특수 재료로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치료가 끝난 뒤 크라운, 즉 씌우는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호합니다. 사진상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신경이 있고 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충치에 있는 세균이 신경을 죽여서 기구를 이용해서 신경관 내부를 청소하고 썩지 않는 재료로 신경관을 메꾸는 게 이제 신경치료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단계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 많은 단계의 많은 치료가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나요? 이게 한 번에 하려면 입을 너무 오랫동안 벌리셔야 되니까 보통은 3번, 4번에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도 신경치료 받아보셨으니까 정말 아픈가요? 네, 조금 아프긴 한데 사실은 치료보다 치료 전에 아픈 것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자체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덜할 수는 있지만 물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자면 아프다보다는 힘들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괜히 겁먹고 치료를 뒤로 미루는 게 더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무섭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만약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결국에는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이 죽으면서 뼛속에 생긴 고름주머니가 바깥쪽까지 확장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뼈에 손실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잇몸이나 턱뼈까지 감염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는 게 더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치과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너 단계에 걸친 신경치료 단계를 다 마쳤으면 모든 치료가 끝난 걸까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부를 단단한 재료로 채우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를 씌워줘야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금속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도자기와 금속을 섞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금리도 있고요.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특수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를 단단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평상시에 저작을 할 때 치아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신경치료 후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떼워서 놓았다가 깨져서 이를 빼게 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치아가 금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가운데 보면 색깔이 좀 변색되어 있는 떼운 재료가 보이시죠? 그만큼 오랫동안 치아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치아가 쪼개지고 이를 빼게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치료인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크라운 덮어 씌우는 치료를 안 해서 치아가 깨져서 뽑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치아가 깨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신경치료는 충치 치료 시기를 미뤄서 하게 되는 치료이고 크라운 치료까지 완성을 해야 치아가 안전하다. 맞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경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신경치료 받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 후반에서 모아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취합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과란 바로 원장님이 직접 세세하게 진단하고 검진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해서 책임감 있게 치료하는 치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광고, 저수가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구강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해 구강 건강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강 건강 관리 실천 독려 등을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강 보건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바로 6월 9일인데요. 맨 처음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살의 6, 그리고 어금니, 즉 구치의 한자 9를 숫자 9로 바꿔서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구강보건 글짓기, 그림 그리기, UCC 공모전을 개최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무료 구강검진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노인치과 주치의 사업을 꾸준히 건의하여
노인 돌봄 의료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치과의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신경치료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보통 하시는 질문들이 공통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본 게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미 경험해 보셨던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경험하셨던 것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꼭 치과를 가야 될까요? 그럼요. 꼭 가보셔야 합니다.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 것에 반응한 뒤에 자극이 없어진 뒤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밤에 유독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은 신경까지 염증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진통제를 드시고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신경에 진행되고 있는 치수 괴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아프게 느껴지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신경에 진행되고 있던 괴사 반응은 계속 진행이 돼서 뼛속에 고름주머니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단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신경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신경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치료를 해서 문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하시는 질문, 두 번째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쪽으로 먹으면 치아가 아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네. 신경치료 중에는 염증이 완전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아가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치아에 씻는 면을 삭제하고 배합되는 치아와 안 닿게 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솟아오르는 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 이럴 때 쉽게 되면 해당 치아가 과도한 저자갑을 받을 수 있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고름주머니인데요.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생기게 되면 이 고름주머니가 치아를 위쪽으로 미는 힘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솟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고름주머니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아가 솟는 현상이 생기고 그 솟아있는 치아를 씹게 되면 당연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치아 말고 다른 쪽으로 씹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경치료 받은 치아 쪽으로 씹다 보면은 그 치아가 또 깨지는 일도 그럼요. 더군다나 단단한 거나 이런 거 잘못 씹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드리는 편입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치아를 부딪히고 나서 색이 까맣게 변했는데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외상에 의해서 신경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변색 시기에 따라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치과에 가셔서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시고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염증이 생겨 있거나 오래 방치해서 염증이 커져 있다면 신경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치근단 염증의 사이즈가 커서 신경치료를 없어지지 않는다면 치근단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근단 염증이 없다면 신경치료 이후에 치아 미백 치료를 통해 원래 치아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치아는 색깔이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상에 의해서 신경이 죽은 상태고요. 신경치료 후 미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색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 또한 젓가락을 씹어서 신경이 죽은 건데 환자분은 모르고 지내시다가 보니 색깔이 변했고 저희가 신경치료를 다시 한 다음에 치아색을 원래대로 회복시켜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회장님, 저렇게 신경이 색이 변한 치아가 신경치료 후 또 미백을 통해서 색을 회복을 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좋죠. 그런 이제 실활치 미백 하는 그 기간과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치료 이후에 하는 미백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신경치료 이후에 미백약을 넣어서 미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미백약을 교체하게 되는데 보통 두세 번 정도 오시면
거의 원래의 치아색을 회복할 수 있고요. 이런 치료는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마취할 필요도 없고 대신 약재를 치아 뒷면에다 넣는데 그 약재가 빠지지만 않게 식사하실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뭐 원하는 정도의 충분한 미백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많이 하는 질문,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신경치료 받을 때는 한 번에 끝난 것 같은데 한두 번에 이번에 오른쪽 신경치료 할 때는 여러 번 치과에서 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우리 치아는 그 위치에 따라서 치근의 개수가 다릅니다. 앞니라고 부르는 전치는 치근도 1개, 신경관도 1개입니다. 작은 어금니라고 불리우는 소고치는 치근이 1개나 2개이고 신경관도 1개에서 2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금니라고 불리는 대구치는 치근의 개수도 2개에서 4개까지 될 수도 있고 신경관도 그 개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해야 할 치근의 숫자가 많으면 신경치료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또한 이미 염증이 생긴 치아는 여러 번의 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아 신경 감염도가 적은 치아에 비해서 또 여러 번 치과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관이 저희가 잉크로 염색을 한 건데요. 작은 신경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신경관을 100%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염증이 생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작은 부근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5번째 마지막 질문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경치료를 받고 치료가 다 끝난 치아인데 최근 들어 다시 아픕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신경이 있는 치아 내부는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세한 부근관도 많고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처럼 복잡한 신경 구조 때문에 신경치료 이후에 염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재발했을 경우 처음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재신경치료를 받으면 염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신경치료를 받고 기둥을 박아서 보철치료를 완료한 치아인데 보니까 다시 고름주머니가 다시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치아를 빼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아서 다시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 그 치아를 충분히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치료인 신경치료를 통해 뽑아야 될 치아를 또 한 번 살려가는 거니까요. 네네. 수술을 통해서 재신경치료까지 할 수 있다 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부터는 라이브 채팅창으로 질문 주신 거를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운명은 핑계고님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맨 안쪽 어금니 신경치료 중입니다. 어금니 옆에는 매복사랑니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4단계 중에 2단계까지 치료를 완료했고요. 2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신경치료하고 있는 치아가 진짜 너무 아픕니다. 부은 것 같고 까딱해서 살짝만 잘못 부딪혀도 너무 아픈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다른 치아 신경치료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서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좀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염증이 좀 많이 진행됐던 게 아닐까 싶네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뿌리 끝에 있는 고름주머니가 좀 크거나 아니면 염증의 진행 상태가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상태다 보니까 치아 주변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까지 염증이 퍼져 있는 경우 같네요. 그래서 치아를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아픈 상태가 되는데 결국은 신경치료의 소독을 통해서 이런 염증들이 제거가 돼야만 아마 통증이 좀 가라앉으실 것 같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치료 중에는 그 부분으로 씹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씹었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아픈데 거기를 또 때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치료를 좀 더 열심히 받아보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해당 치아로 씹지 않는 그런 한번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한수님 질문 주신 거 보겠습니다. 신경치료 안 하고 임시치아 했는데 욱신거리고 찬물이나 뜨거운 거 먹으면 시렸는데 시간 지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거의 안 아파서 신경치료 없이 바로 크라운 했습니다. 12일째인데요. 처음엔 괜찮다가 이틀 전부터 욱신거리고 찬물이건 미지근한 물이건 뜨거운 물이건 들어가면 쑤시더라고요. 누군가는 크라운 자리 잡히는 동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신경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좀 신경치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경치료를 안 하고 임시치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시리게 되죠. 왜냐하면 치아를 보호해주기는 외층을 다 갈았을 테니까요. 신경치료를 안 하고 씌우게 되신 원인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일반적인 뭐 충치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뭐 치료 없이 신경치료 없이 그냥 크라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2일 정도 지났는데 욱신거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신경이 정상 범주를 넘어서 치수염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증거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먹어서 치수염을 가라앉혀서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찬물이나 뜨거움, 씌운 상태인데도 저런 상태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한 가지 더 저녁에 통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녁에 통증이 온다면 그거는 100%고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찬 거나 뜨거운 걸 드셨을 때 아팠다가 그 자극을 제거하면 바로 또 증상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약을 먹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금니 금이 가서 아픈데 치과에서는 제가 해외를 나가야 된다고 우선 이빨을 갈아서 아래 어금니랑 닿지 않게 하니까 안 아픈 상태라고 하십니다. 찬물, 뜨거운 물에도 아프지 않는데 금이 갔다는 이유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보통은 금이 갔다고 해서 이를 빼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아에 금이 갔다 하더라도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살려 쓸 수 있으면은 충분히 살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나눌 때 금이 가서 환자분들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이 갔는데 가끔씩 뭘 씹을 때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라운을 했을 경우에는 제 경험상 거의 정상 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사용감을 갖고 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이 간 상태에서 씹을 때마다 조금씩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이 좀 신경까지 진행된 것이고요. 아니면 붓고 가만히 있어도만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이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신경치료 이후에 증상이 없어지고 만약 이를 씌운 다음에 증상이 없어진다면 당장 이를 빼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X선상에서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금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임플란트 하지 마시고 일단 치아를 씌워서 조금 써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뭐 신경치료를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헬로우 스테이션 1님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1차 신경치료, 신경을 제거하는 단계 치료에서 MTA 치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치과를 변경해도 무관한지 MTA 관련된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사실은 이 MTA라는 게 물론 요즘에 좀 각광받는 치료이긴 한데요. 보통 저희가 권해드리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은 신경치료를 끝까지 다 진행해서 염증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MTA라는 것 자체가 괴사된 부분에 치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뭐 특별한 경우 뭐 신경치료를 하다가 치아 치근에 구멍이 났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MTA를 쓰기도 하는데요.
1차 신경치료만 하고 MTA 치료로 해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뭔가 100%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치아를 씌워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라볼라 J17님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어금니 신경치료를 하고 임시 충전재를 붙여 놓았는데요. 잇몸을 눌렀을 때는 안 아픈데 치아와 치아가 맞닿으면 너무 아파요. 이것도 신경치료를 해서 아픈 걸까요? 통증 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아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증상이신 것 같아요. 어금니를 신경치료를 하고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는 뿌리 끝에 염증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쪽으로 씹으면 아프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씹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치과에서 치아 윗면을 조금 삭제해 주셨을 텐데도 또 다음은 아픈 걸로 봤을 때는 염증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염증이 없어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재를 넣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꾸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씹는다면 아무래도 통증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일단은 치아를 씹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이예니님 질문 주셨습니다. 찬 거 먹을 때만 잠깐 시린 치아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네. 네. 우리 치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의 위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노출돼서 시린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젊으신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과도한 칫솔질, 그러니까 칫솔질을 너무 옆으로 해서 치아 옆면이 깎여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손톱만큼만 깎여나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봤는데 찬 거 먹을 때 너무 시리더라. 그런 부위가 있다면 치과에 한번 가보셔서 간단한 검진만 받아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옆면이 패여서 시린 거라면 또 치과에 가면은 네. 충전하는 네.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다 없앨 수 있으니까요.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HPK리님 신경치료하고 치아색이 어두워졌는데 이것도 밝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같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 신경치료 안에 충전했던 재료들의 요인에 의해서 치아 색깔이 좀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재료만 제거했을 때 치아가 원색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료 때문에 변색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부회장님 어떤 치아인지, 그러니까 치아의 위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니라면은 앞니라면 아무래도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금니라고 하면 어차피 크라운을 하셔야 되니까 굳이 밝게 하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어금니에서 크라운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파절이 되면 그럼요. 큰일 되기 나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록초록 Q4V님 질문 주셨습니다. 충치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었다가 몇 달 지나서 갔더니 진행이 멈췄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궁금해하십니다. 네, 만약에 환자분께서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치과가 있다고 하면 충치의 사이즈가 적다. 보통 같은 경우는 충치가 범랑질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환자분의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충치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 검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는데 몇 달 지나서 괜찮아졌다. 그러면 또 한 6개월 지나서 한번 가보시고 내가 그때 했던 그 충치가 지금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고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또 그럼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좋아, 좋아, 좋아. 858님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정 중에도 신경치료 가능한가요? 그럼요. 신경치료는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동반되는 다른 치료와 상관없이 개별 치아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랑 KOM님, 임플란트하고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나요? 임플란트 관련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임플란트를 부비동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상악동염인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를 상악 위에 턱 어금니 쪽에 심었을 경우에는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비동염에는 글쎄요. 생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은영리 PM9PW님.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던 치아가 아프면 뽑고 임플란트 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가능한 내 치아를 더 사용하고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신경치료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서 크라운을 했던 치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파절이나 치아의 뿌리 쪽의 파절만 아니라고 하면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아를 염증을 없애고 통증도 없애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에서는 사실은 재신경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니까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짜인 C2H님. 신경치료하고 안 씌우면 안 되나요? 어떡하죠, 회장님? 이 질문 나왔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게 안 씌우면은 앞니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어금니는 만약에 안 씌웠다가 이가 쪼개질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씌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씌우시는 보철 치료까지 해야 신경치료의 단계는 마무리가 된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SHPK리님 질문 저희가 답변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신경치료 받다가 시간이 없어서 치과를 못 가고 있는데 임시로 메꿔놓은 게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그 치아 내부는 이미 신경치료를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신경관은 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경관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다면 급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괜히 안 아프다고 내버려 뒀다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 이를 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메꿔놓은 게 빠졌기 때문에 치아가 안에 움푹 파져 있잖아요. 그 움푹 파져 있는 곳에 딱딱한 재료가 들어가서 꽉 씹혔을 때는 치아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놔두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빨리 치과에 가도록 해보세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꼭 전해드리는 말씀이죠. 그럼요. 막아놓은 재료가 빠졌을 경우는 네. 치과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된다. 네네. 선 M2S님. 딸이 14살인데 충치가 깊다고 큰어금니 신경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뿌리가 다 다치지 않았다고 하던데 애들도 신경치료를 하나요? 애들도 하고 나서 씌워야 하나요? 아니면 성인 되면 씌워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14세인데 충치가 깊은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충치가 깊어서 신경이 다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가 다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면서 쓰는 약재를 이용해서 뿌리를 강제로 다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군다나 큰어금니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50년, 60년, 아니 70년, 80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는 치아인데 어쨌든 잘 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아서 하시고 씌울 수 있는 거는 아마 14세 정도면 큰어금니가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컸을 것 같은데 그 범주 내에서 잇몸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범주 내에서 씌워주시고 아마 이제 성인이 돼서 한 20살이 넘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또 씌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몽22님 질문 주셨는데요. 신경치료는 보존과 전문의에게 받는 게 좋은가요? 약간 예민한. 네. 뭐 근데 예민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뭐 아무래도 보존과 전문의,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오랫동안 배워서 나왔던 전문의들한테 받는 게 뭐 좋다고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30년, 저도 물론 보존과를 수련을 받았고, 지금 30년 정도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치과 의사로 졸업하신 분들도 좋은 신경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딱 단언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질문에 따르면 뭐 가장 좋은 거는 보존과 전문의한테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요새는 또 현미경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보존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일반 선생님도 현미경 갖고 열심히 그럼요.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치료와 관련돼서 내가 신경치료 받았던 경험과 관련돼서 치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 생각보다 질문들을 네.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부족할 수는 있지만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네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가 8003 P7Y님, 앞니 부러진 거 신경치료 보통 얼마 만에 끝나나요? 연속 5일만 가도 될까요? 수요일까지는 앞니 치료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앞니가 부러지셨다고 하면 뭐 충치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니다 보니까 또 환자분께서는 외모상으로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앞니의 심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아닌 경우니까요. 뭐 앞니 같은 경우는 당일에도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본인의 사정을 치과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보시고 조금 빨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사이언스 코리아 123님, 오른쪽 아래 맨 안쪽에서 두 번째를 임플란트 하려고 발치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래 맨 안쪽에서 첫 번째 어금니를 금으로 인레이를 한 지 20년이 지났고 그 이빨을 총 10층으로 보면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네. 5층 정도 옆구리에 갈색 충치 점이 보입니다. 치과에 가보니 변색이라고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료를 해야 임플란트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빨과 이빨 사이 옆구리 충치 혹은 변색점이라 칫솔이 안 닿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를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저층이 보이지 않았겠죠. 왜냐, 잇몸이 이제 그쪽을 덮고 있었는데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잇몸은 조금씩 퇴축하기 시작하고요. 뭐 노화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이제 치아 밑으로, 금리 밑으로 변색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과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 변색된 부분이 충치로 이완됐을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뭐 이를 벗겨내고 다시 치료하는 게 맞지만 충치가 아니다. 아마 저 정도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뭐 충치가 아니라고 하면 20년 정도 쓰셨으니까 이만 한번 바꿔서 하시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리 사람들이 쓰기 좋은 거는 자기의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치아보다 더 좋은 건 없고 임플란트도 하고 나시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의 치아를 유지하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충분히 답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 주신 거는 질문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진행한 치과 지식 관련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격려의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양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치과 관련해서 또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주제로 또 삼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공보이사 한보경 설명을 맡은 부회장 임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